네, 월가이제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요,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다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이항영 위원님과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려면 이 뉴스를 바로 접해야 되는데요.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트럼프 워시의 지명의 금, 은 폭락, 어떤 인물이길래 이 높아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지명 소식에 뉴욕 증시와 글로벌 상황은 좀 반갑게 맞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역시 금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무섭게 떨어진 건 은 가격이 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그동안에 막판에 또 은을 좀 했던 분들은 약간 좀 당혹스러운 결과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케빈 워시가 누구인지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저 자신을 익숙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전에 갑자기 이제 급부상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매파적 인물이다 하면서 금리가 좀 치솟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강력하게 이제 부각되더니 결국은 1월 30일 날 미국 시간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이제 의장으로 지명을 했죠. 그래서 뭐 의원 다 통과하면 6월인가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직무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시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복잡한 인물이다. 네. 워낙 이제 이분이 최연소로 그 연준의 그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일정 수준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부터 상당히 매파적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매파적이면 이제 금리에 이제 이런 강력한 그런 입장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왜 이렇게 안 맞는 수 있는데 왜 맞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분이 상당히 또 실용적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도 원만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과의 관계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선정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일단은 달러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는 지난 5월 이후 하루폭으로 상승폭으로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금리의 이제 단기물과 장기물이 지금 다른 모습으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이제 방만한 운영 이런 게 잘못됐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은 뭔가 이런 관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고요. 대학은 그 박사는 또 법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 박사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그 의장과 네. 뭐 같은 동문이다 하고 네. 또 사회 이사도 좀 하고 있는 네. 걸로 알려지고 그게 주말에 좀 핫한 소식이었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백악관 경력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엇갈린 시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가에서는 모건 스탠리도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 투자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시장에 친화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3대 지수는 모두 빠졌습니다. 네. 다우지수, S&P 0.4% 빠졌고요. 나스닥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변동성 지수죠. CBOE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 약세 이건 잘못됐다. 강한 달러가 유지돼야 된다. 미국 멀쩡하다. 미국 좋은 나라. 이러면서 달러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거는 네. 최근에 베세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워낙 시각 자체는 약한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약간 또 달러의 강한 모습보다 자신감이 있으면서 달러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달러는 작년에 8% 전체주 인덱스가 떨어진 이후에 올해 초에 좀 작년 말부터 좀 반등하다가 지금도 약세 국면. 다만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금요일 날은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이제 가장 큰 관심 되겠는데 네. 금리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패드워치 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옵션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점도표상에서 11월에 나온 점도표는 금년의 금리 한 번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도표상에서는. 이 그림은 지난 금요일 지명 전에 있었던 패드워치 툴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는 6월이 되겠고요. 두 번째 금리는 12월이 이 그림의 목요일자 그림인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명 이후에 어떻게 바뀌냐는 것입니다. 6월에 첫 번째 금리는 맞고요. 다만 두 번째 금리 하나가 앞서는 이제 12월이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미묘한 차이로 두 번째 금리 하나는 9월로 당겨줄 수 있다라는 것이 네. 점도표상에서 변화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금리의 이런 것들이 약간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달러가 좀 강해지면 반대되는 논리를 보면 금과 은이 되겠습니다. 네. 금은 이제 8%가 떨어졌고요. 은은
30% 가까이 이제 폭락한. 43년 만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일일 하락. 예, 금과 은은 이제 통계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가격으로 체크하면 1981년 최대가 되겠고요. 현물 가격 기준으로 보면 일단 2013년에 그런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9% 떨어진 이후에 또 최대폭으로 하락 떨어졌습니다. 어찌됐건 수십 년 만에 떨어진 부분이 되겠는데요. 은은 정확히 보면 장중에는 30%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25.6%가 지난 금요일 날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은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은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은은 생산 현장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AI 시대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고 작년에 많이 올라간 것은 금과의 괴리도가 워낙 벌어졌다는 게 첫 번째 논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두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AI까지 붙으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냉정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은은 상당히 투기적 요인이 상당히 들어가 있던 가격입니다. 은 가격 자체가. 그래서 금과 은의 차이들을 보면 상대적 강도는 금이 또 상당히 최근에 작년에 올해 워낙 은이 올라가면서 금과 은의 차이가 상당히 또 좁아져 있습니다. 20년 만에 금 가격이 은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최저로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봐서는 은은 상당히 투기적이라고 이 방송에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은은 마감으로 보면 26% 가까이 장중에 보면 30%까지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은은 투기적인 거를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은은 속성 자체가 생산에 들어간다, 공장 산업에 들어간다 이건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은 좀 투기적인 성격이 있었다는 걸 좀 분명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어찌됐건 예상되는 통화 정책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금리 정책은 이 시각은 두 번이 되겠는데 금리 두 번 인하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더 해갖고 두 번 내지 세 번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만한 일단 연준의 방어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한다. 그래서 대체대표 특소 입장이 되겠고요. 세 번째 금융규제 완화는 뭐 늘 있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 시각이고 월가에 있던 사람들, 월가에서 직접 일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은 누구나 다 그냥 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은 이분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지인의 또 아들, 뭐 사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워낙 그런 집안에서의 출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은 냉정히 보셔야 될 것이 지금은 제롬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또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제롬 파월 의장은 누가 지명했냐는 거죠. 누가 지명했겠습니까? 첫 번째 임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고 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에 이 양반을 뽑았다고 해서 뭐 영원히 뭐 친한 사람이 될지 잘 말을 들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 네. 이제 좀 중요하죠.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보면 매그7 주식이 상당히 흔들거리는 최근의 흔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메타는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고 주가가 올라갔지만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지면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락했다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상당히 복잡한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작년 3, 4분기 이후 매그7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독립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성장주가 약간 꺾여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냉정히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성장주나 한두 개의 주식, 예를 들어서 앞선 코너에도 나왔고 내일 새벽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은 또 아마 팔란티어가 될 텐데 팔란티어가 $15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팔란티어 좋죠. 엔비디아 좋죠. 그렇지만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만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소수의 성장주에 집중하신 분들이 올해 2026년에 좀 주목해야 될 ETF를 작년 11월부터 두 ETF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초대형 성장주가 아니라 초대형 가치주로는 좀 가보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GB를 이 방송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사상체육관도 찍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분산 투자의 또 한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셨죠. 가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서는 거죠. 이제 너무 작지도 않고 초대형인데 성장주는 충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 주에 있는 것들 좀 보시면 좋다라고 네네. 말씀드렸고요. 또 배당이라든가 퀄러티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DGRW를 갖고란 ETF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DGRW는 똑같이 카피해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한국에 상장되는 ETF도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DGRW가 지금 모태가 되는 건데 DGRW로 지난 목요일날 사상체 효과, 금요일도 같은 가격 끝나서 사상체 효과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한두 주식만 갖고 가지 마시고 좀 다양성을 갖고 분산 투자 이런 ETF를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시장에서의 안정된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다시 한번 생각 전해드립니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렸는가 좀 집중 분석을 해봤고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메타는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폭락, 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주가 하락.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주요한 팔란티어나 등등의 실적 발표가 주요하게 봐야 되겠고요. 애플의 실적도 좀 중요했습니다. 저희 주말 사이 나온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애플의 종합 선물 세트 실적, 이번 애플의 실적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분석해 볼까요? 네, 애플의 주가 자체는 주가 이제 등락이 상당히 미묘하게 움직임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는 상당히 깜짝 실적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겠죠. 특히 예고됐던 대로 즉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팅크 얘기했던 대로 아이폰 판매가 이제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중국에서도 상당히 아이폰이 잘 팔렸 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비스나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 정도 수준 이상이 분명히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화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보면 중화권입니다. 중화권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홍콩, 대만, 그리고 메인랜드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포함한 건데요. 중화권 매출이 38%나 성장하면서 아이폰 17의 압도적 인기를 입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던 아이폰의 뭐 성장의 둔화 이런 것들은 그런 목소리는 많이 잦아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아이폰 17이 잘 팔린 것이 그 18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교체 주기가 맞물려 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주장이 많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폰 17이 상당히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애플을 둘러싼 좀 부담 요인도 분명히 있죠.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메모리 값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 노트북 이런 것들, LG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신학기 맞아서 200만 원 다른 게 300만 원 되고 300만 원짜리가 400만 원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격이 이번에 최근에 올라간 적 없죠. 한번 제품 나오면 가격 올린 적이 없지만 이번 하반기에 나올 제품의 가격 그리고 이미 가격은 아무리 미리 했더라도 부품 가격이 올라가 보니까 마진이 줄어들 우려. 뿐만 아니라 맥북이라든가 맥 시리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원가에 상당 압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진의 압박에 대한 경고는 있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연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년째 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기록적인 수요로 인해서 아이폰 공급이 수요를 못 도착한다.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일단은 시장은 괜찮았지만 마냥 장립대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약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리가 그동안 AI 쪽에서 뒤졌다고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제미나이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긍정적 요인이라고 보셔야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올해 나올 다양한 이제 그 디바이스가 삼성에 대비해서 폴더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건 폴더블 폰이 나온다. 뭐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폭발적인 가이던스나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은 좀 부재였고요. 그리고 부품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마진 압박을 얘기했기 때문에 월가에서 투자견이 바뀐 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군데가 올리긴 했지만 좀 마이너한 증권사가 되겠고요. 주로 목표 주가 정도가 4군데 정도가 오히려 올렸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내린 곳도 한 군데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기 매출 또 사상 최고 206조 원, 아이폰 전례 없는 수요였고요. 발목 조금 잡은 게 이제 메모리 가격이었는데, 자, 애플 살펴봤고 또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대거 나오는 부분 일단 내일 이 시간에 팔란티어 실적 또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또 구글, 알파벳 등의 캐펙스 계획과 수익성 매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은행주가 저평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은이 이제 폭락하면서 금과 은의 그 투기적인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분산 투자의 미국의 은행주의 매력도 오늘은 또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은행 업종은 작년에 이제 상당히 강했던 업종입니다. 섹터로 보면 세 번째 정도 상승했던 게 바로 은행 업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강할 거라고 처음부터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올 초에 실적 발표하면서 JP모건이 실적 발표하면서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 업종이 좀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은행 업종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은행 업종의 수익성은 줄어든 적이 없고 수익성은 계속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도 지금 평균 정도 이하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도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케빈 워스 같은 경우에도 금융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이런 것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딱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됐겠고 그러다 보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JP모건에 대해서 대규모의 또 손해배상을 또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그건 이제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가 되겠고요. 펀더멘탈로 보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 계속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낮은 멀티플이라는 것이 S&P 500이 24배에서 28배까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형은행은 그보다 훨씬 낮은 10% 수준 내지 중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대형 은행주 중심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 기사에서 주로 보는 것은 찰스 왑이라든가 BNY 멜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체적인 금융업종의 긍정적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규제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인수합병 시장이 확대하면서 IB 업계의 수익성이 다각화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2번 정도 내린다고 보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자산 가치의 상승이 되겠죠. 또 하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시장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IPO들이 늘어나면서 대규모서 인수합병에 따른 그리고 기업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IB 업계 그리고 금융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형 은행 중심으로 나 두 개의 ETF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대형 은행 24개를 포함한 KBWP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큰 은행 업종에 집중된 ETF가 되겠습니다. KBWP가 되겠는데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릴 ETF는 저도 처음 소개해드린 건데요. GABF라고 합니다. 가벨리 파이낸셜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액티브한 ETF가 되겠고요. 은행 업종, 대형 은행 업종 중에도 저평가된 은행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ABF라는 ETF는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가파르게 오르거나 최근에 그러진 않은데 여러분 ETF 많은 상품들 공부하고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